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보라입니다. 오늘 뉴일저에 조정래 선생님께서 나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인터뷰가 있는 저녁에서 조정래 선생님을 모십니다. 네. 거대한 자본과 권력에 휘말린 현대인들을 그린 신작 소설을 발표하셨죠. 국민에게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오늘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혹시 조정래 선생님께 질문이 있으시다면 샵 0945번에 유료 문자로 주시거나 유튜브 팟빵으로 많은 댓글 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관점이 다른 저녁에서는 U20 월드컵 한국 대표 병역 혜택 논란도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뉴이저 첫 소식으로 가보십시다. 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먼저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수사 착수 5개월 만에 손혜원 의원을 부패방지법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손 의원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자신과 지인들의 이익을 챙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공수사 사실 첫 번째를 구성하였고요. 그 과정에서 조카 C씨의 명의를 빌려 이와 같이 토지 세 필지, 건물 두 채를 매수하여 부동산 실명법 위반의 범죄 사실도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손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 목포시청 관계자에게서 도시재생 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건네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남편이 이사장인 재단과 지인들은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모두 14억 원어치를 사들였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창성장 등 건물 두 채와 토지 세 필지는 조카 명의로 손 의원이 차명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곳입니다. 손혜원 씨가 직접 부동산을 물색을 했고 골랐고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그 계획도 모두 손혜원 씨가 결정을 했고요. 하지만 검찰은 손 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목포가 역사 문화공간에 선정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저희가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우선 부동산 실명법 위반은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손 의원은 목포 원도심이 쇠락해가는 게 안타까워서 조카들에게도 권유를 했고 조카들이 건물을 구입하는데 조언하고 또 증여했다는 취지였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은 지금 설명 나온 대로 그중 하나는 손 의원이 건물 고르고 계약도 체결하고 어떻게 할 건지도 결정했으니까 네. 실제 이건 조카가 권유를 받아 산 거냐, 손 의원이 조카 이름을 빌려 사서 갖고 있는 거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네. 예. 자, 그렇다면 부패방지법도 좀 알아볼게요. 예.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부동산 매입에 활용했다 아니겠습니까? 네. 예. 손 의원이 맡고 있었던 그 문화재 정책 관련 국회의원 직무가 있었잖아요. 예. 그거하고 목포 원도심 살리기 운동은 아무래도 이해 충돌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 이렇게 지난번에 지적이 있었는데 네. 이해 충돌을 넘어서서 목포시청의 비공개 자료를 건네받아서 활용했다. 이게 이제 새롭게 나온 한 발 더 나아간 이야기입니다. 예. 다만 목포를 사업지구로 결정하는데 국회의원으로서 개입했거나 압력을 넣은 건 아니라고 혐의에 넣지는 않았군요. 예. 세부 내용을 계속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 손혜원 의원의 보좌관도 예. 이 가족의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자료를 이용했다고 하고요. 지인과 남편의 명의로 목포에 있는 부동산을 사고 이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했던 인물도 있습니다. 62살 B씨인데요. 예. 이 보안 자료를 빼돌리고 부동산을 사들였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손혜원 의원은요, 검찰의 수사 결과가 억지스럽다,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이 보안 문서와 관련된 시점이 쟁점인 듯합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손 의원의 의견이 달라요. 네, 아마도 부동산 구입과 관련된 거겠죠. 예. 검찰은 2017년 5월에 목포시에서 보안 문서를 받아다 손 의원이 조카 명의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라는 거고, 네. 손 의원은 조카가 부동산을 산 시점은 그 전인 2017년 3월에서 4월 사이 이미 산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예, 또 손 의원은 이 검찰이 보안 문서라고 주장하는 문서는 목포시가 작성해서 가져온 거고 자기는 읽지도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보안 문서는 당시 세미나 발표 자료로 참석자들에게 모두 공개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나왔습니다만 창성장 있지 않습니까? 예. 조카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인데요. 검찰은 이 손 의원이 자금 출처와 운영 전반을 결정했기 때문에 차명 부동산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손 의원은 조카에게 증여한 거다. 또 운영과 관련해서 조언만 해줬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예. 손 의원은 SNS를 통해서 차명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자, 야당의 반응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요, 손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부동산 투기를 해왔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로 낱낱이 드러났다면서 손 의원을 두둔한 민주당 의원들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네. 바른미래당 김정아 대변인도 비뚤어진 욕망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는 의인인 척 위장하지 말고 약속한 대로 국회의원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에 다음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에게 특혜 취업 의혹이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청와대가 반박을 했어요. 반박했죠. 네. 예.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 매매, 해외 체류와 관련해서 어떤 불법도 없었으며 대통령의 손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에 다니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곽 의원은 이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면서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 오늘 다음 소식.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빈손입니다. 그렇죠. 네.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들어오려면 어떤 계기, 명분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게 이제 인사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고요. 최기성 기자의 보도 들어보시죠. 여야 대치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를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6월 임시국회 개의를 앞두고 세부 일정을 논의해보자는 취지였는데 1시간 가까이 이어진 비공개 회동은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여전히 그 쟁점은 존재하고 타결되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추경안 처리가 시급한 여당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동시에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을 압박하려는 포석인데 민생 법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겠다며 민생입법 추진단도 꾸렸습니다. 제1야당의 국회 복귀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소모적이고 비상식적인 논쟁을 끝내야 합니다. 한국당은 이에 맞서 릴레이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알리겠다며 나섰습니다. 이번 추경안을 정부가 빚을 져서 현금 쿠폰을 나눠주는 재정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면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총선용 추경이다. 6조 7천억 중에 3조 6천억을 빚을 내서 추경하겠다라는. 이런 가운데 연이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국회 정상화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한국당이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하면서 26일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국무회의에서 인사발령안이 통과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위한 적임자라며 축켜 세웠지만 권력에 굽힘없는 강력한 원칙주의자로 국민적 신망을 그동안 받아왔습니다. 한국당은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계략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이 음흉한 계략을 반드시 청문회를 통해 저지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당이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를 선고 검증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걸 계기로 자연스레 국회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최기성 기자가 그런 관측을 전해줬는데 예.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자의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자유한국당이 돌아오겠습니까? 국회로 복귀하기로 결정한 건 아닌데 예. 핑계 삼아서 국회로 복귀하고 싶은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뭔가요? 한국당은 윤석열 지명자가 검찰총장 되는 걸 국회 청문회에서 막아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런데
그런데 검찰총장 임명은 국회 청문회가 참고 사항이지 필요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청문회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 그러면 그거를 알면서 뭐 심각하게 예. 청문회 가서 막아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 핑계를 위한 어떤 일종의 제스처다. 그렇죠. 예. 그리고 국회에서 뛰쳐나와서 추경 예산안도 거부하는 마당에 예. 의원총회 모든 국회의원들 모인 자리에서 인사청문회 하러 국회 들어가야 하는데 라고 이야기한다? 이건 들어가고 싶은 거죠. 예. 거기다가 또 의원총회 끝나고 기자들이 물었어요. 예. 결국 국회로 들어가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인사청문회하고 국회 들어가는 건 완전히 별개라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렇다 아니다. 라고 말을 못하고 예.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었는데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이게 예 아니오가 아니라. 예 아니오가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들어가고는 싶은데 고민 중인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등원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것과는 관계없이 또 인사청문회 준비는 해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청문회의 주요 검증 포인트는 무엇인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야권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윤 후보자는 올해 65억 9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법무검찰 고위직 간부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고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도 상위 5번째입니다. 다만 윤 후보자 명의로 된 재산은 예금 2억여 원이 전부이고 나머지는 지난 2012년 뒤늦게 결혼한 배우자 명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처가 문제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지검장의 장모가 김모 신한저축은행 직원과 공모를 해서 이 잔고증명서를 위조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본인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으니 이 문제는 모르셨다면 아니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반면 여권에서는 검찰 개혁 의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을 아직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으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차차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특별 수사에 잔뼈가 굵은 검사로서 검찰의 권한을 상당 부분 경찰에 넘기는 수사권 조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과 보조를 맞출 수 있냐가 검증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추진단을 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집무실에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브리핑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를 이현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사건, 네. 이른바 흔히가 그냥 고유정 사건 이렇게 부릅니다만 네. 추가로 드러난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그 고유정 관련 사건인데 경기 김포시 한 소각장에서 고유정의 전 남편인 36살 강모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추정 물체 40여 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예. 이 해당 물체는 한 500도에서 600도 정도로 고열 처리가 됐고요. 1에서 2cm 이하로 조각난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일단 경찰은 해당 소각장에서 유해를 수습하고 유전자 검사 등으로 정확한 신원을 파악할 예정인데요. 예. 살인죄 적용에 대해서 경찰은 고유정이 이미 범행을 자백했기 때문에 혐의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 또 범행 도구, 또 휴대전화 증거는 뭐 차고 넘친다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경찰이 계속해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기는 한데 고유정 전 남편 유족 측의 움직임이 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유족 측에서는요, 고 씨가 가지고 있는 아들 이 친권을 상실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요구하는 심판 청구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를 했습니다. 네. 유족 측은요, 지금 현재 이제 고유정과 같이 잔혹한 폐륜 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친권을 상실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 또 후견인으로는 이 숨진 강 씨 남동생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상황입니다. 예. 이럴 때는 아이의 어떤 보호, 복지가 제일 우선되는 가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친족들도 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검사도 할 수 있고. 자, 그런데 이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또 다른 이제 사건.
의붓아들 네. 죽음에 관한 그 문제죠. 네. 맞습니다. 그 전 남편 살해 사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수사가 진전이 됐었는데 네. 새롭게 지금 떠오르는 것이 의붓아들 사망 사건 관련해서입니다. 고유정은 이제 재혼한 이 현재 남편에게 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고유정에게는 의붓아들이 되는 거겠죠. 나이는 6살입니다. 제주의 친할머니 집에서 살다가 고유정의 그 청주 집으로 온 지 이틀 만에 숨진 건데 당시에는 질식사로 판명이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의문사로 네.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맞습니다. 상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뭐 이불, 침대, 매트리스에 이제 혈흔이 발견이 됐었고요. 예. 그 당시 이제 남편의 진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 당시 아이랑 같은 방에서 자고 있었고 고유정은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다. 예.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아이가 사망한 상태였다. 그리고 뭐 119 신고를 했고 비명 소리 듣고 고 씨가 나와서 뭐 보게 됐다 정도의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만 따지면 뭐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이지만 네. 문제가 뭐가 이제 지적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인 판명 질식사 부분인데요. 네. 6살 아이가 이제 질식사로 숨질 만한 부분이 있었나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직접 사인은 질식사로 밝혀졌지만 예. 질식에 이르게 된 이 경위에 대해서 경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의혹이 다양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 현재 남편은 고유정 범행인 것 같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이를 키우기 싫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 현재 이제 제주지검에 고발장을 정식 접수한 상태입니다. 진실 공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의붓아들 사망을 둘러싸고 그러니까 현재 남편과 경찰 사이에 진실 공방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핏자국, 뭐 심폐소생술, 졸피뎀, 뭐 크게 좀 여러 가지로 있는데요. 저희가 좀 그래픽을 준비해봤습니다. 네네. 그래픽을 보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보신 게 첫 번째 핏자국인데요. 경찰 이 사건을 수사한 게 이제 청주의 상당 경찰서입니다. 예. 경찰은 이제 피가 조금 묻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고유정의 현재 남편은 흥건한 핏자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진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심폐소생술 관련해서도 상당히 이제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남편 이 직업이 소방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아들이 의식불명이기 때문에 예, 예. 당연히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경찰 측은 이 부분을 CPR,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흔적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예. 이 아이가 6살인데 보통 이런 어린 아이의 심폐소생술을 진행을 하면 몸에 압박의 흔적이 남는다라고 네. 이야기를 예. 한다고 합니다. 예. 이 나이는 좀 정정드리겠습니다. 4살이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부검 결과 압박 흔적이 없었다라고 부분이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의심을 한 건데 친부는 다시 주장을 하기를 갈비뼈가 부러지지 않도록 일부러 살살 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소방관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갈비뼈가 부러지지 않도록 살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상 이제 신고받고 출동한 구급대 기록을 봐도 부모가 심폐소생술을 시도 중이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졸피된 부분도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아들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 그리고 고유정의 현 남편이 주장이 완전히 상반된 상황입니다. 네. 결국 이 사건의 진상이 다 드러날 경우 과연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한 사건으로 드러날 것인가. 예. 지금으로서는 참 두려워지기도 하는데 아무튼 네. 결과를 또 지켜봐야 되겠군요. 자, 다음은 BI 마약 사건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BI 관련해서 조금 생소하실 분들이 있어서 BI가 누군지 말씀을 드리면요. 예.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그룹 아이콘의 전 리더 가수였습니다. 예. 이 의혹은 2016년 BI 마약 의혹이 이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제기가 됐는데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이제 문제가 된 거고요. 예. 제보자는 연예인 지망생 한모 씨입니다. 예. 이 한 씨가 2016년 이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BI와 나눈 카톡 메시지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예.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BI에게 LSD 공급을 부탁받아서 전달했다. 그리고 이제 거래 시도 정황이 담긴 카톡 내용을 경찰이 확보했지만 BI 소환 조사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근데 LSD 뭔지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네네. 이제 마약류인데요. 코카인의 100배, 뭐 필로폰의 한 300배 정도의 각성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량만 복용을 해도 환각 증상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 그런 마약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당시 수사를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어요. 뭐 어떤 상황이 있었던 겁니까? 네, 그러니까 2016년에 먼저 한 씨는 총 3번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2차례 조사에서 BI를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조사에서는 본인이 언급한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3차례 조사를 모두 마쳤고 수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검찰에 연락을 받고 송치를 했다라고 경찰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결국엔 BI는 이제 조사 없이 사건이 종결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진행을 해야 되면 네. 이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일단 지금 이 사건은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BI 관련 의혹 수사 전담팀이 꾸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3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인데요. 첫 번째는 BI 마약 의혹 수사가 진행이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제보자 한 씨 주장 중에 양현석 씨의 협박과 회유 의혹 수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서 경찰이 이걸 입증할 만한 증거는 현재 없습니다. 한 씨의 진술이 유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향후 수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이고 이와 관련해서 양현석 씨는 YG 대표에서 모두 다 자리 물러난 상태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YG와 수사기관의 유착설 관련해서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검찰, 경찰 모두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건을 송치해서 넘겨받은 검찰 역시 BI를 조사를 제대로 안 했다라는 그 부실 수사 의혹에 같이 받고 있는 건데 예. 또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핵심 진술인이자 마약 혐의를 받는 그 제보자이죠. 예. 한 씨 역시 미국 출국을 허락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요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 수원지검에서 오늘 오후 2시에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는 BI는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또 BI는 송치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명확히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네. YG의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도 있었는데 이 네. 부분과 관련된 수사도 지금 진행 중이죠? 네, 맞습니다. 예. 이 수사는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마담이라고 불리는 유흥업소 종사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예. 한 건데요. 예. 이거 관련해서는 앞서 한 언론사의 보도가 시작이었습니다. 양현석 YG 전 대표와 그리고 YG 소속 유명 가수가 2014년 7월 서울의 한 고급 식당을 통째로 빌려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고요. 이 예. 보도 속에서. 그리고 양 전 대표가 이 자리에서 유흥업소 여성 다수를 동원해서 성매매를 했다라는 그 의혹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이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수사에 착수한 것인데요. 예.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취재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을 좀 짚어주셔야겠습니다, 선배님. 예. 쉽게 말해서 북한, 우리나라, 일본을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선 모레부터 이틀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또 찾아오죠. 네, 그리고 뭐 일본에서는 G20 정상회의가 열리죠. 그렇습니다. 예. 일본에서는 한중, 미중 정상회담도 그렇게 예정이 돼 있고요. 예. 각국의 외교 전쟁이 아주 숨가쁘게 진행이 될 텐데 여기서 비핵화 협상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를 이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중 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비핵화 협상에서 존재감과 영향력을 확보하고 무역 갈등으로 미국과 대립하는 상황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일단 시진핑 주석이 전격적으로 꺼내든 방북 카드가 비핵화 협상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좋은 징조들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중 간의 그런 고위급의 그 소통이 결국은 우리가 다 목적으로 하는 비핵화 또 평화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손에 쥔 상태에서 일본에서 한미 정상을 잇따라 만나게 됩니다. G20 정상회담이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해 이어진 협의들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 비핵화 협상의 방향에 대해 협의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6월 하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방한할 예정이며 정부는 대화의 계기를 살릴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은 외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외교를 결집을 해서 대화 재개를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북중 정상회담 개최 소식에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듭 강조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와 주변 주요국 정상이 연쇄 회담을 갖는 이번 달이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그럼 전문가와 함께 시진핑 주석의 첫 방북이 향후 한반도 정세와 북한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문희련 중국 정법대 교수가 지금 연결됐습니다. 문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뭐 수시로 오고 간 게 아니고 시진핑 주석의 첫 북한 방문이 발표되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중국 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하는 게 14년 만입니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이번에 방문이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그 중국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요. 예. 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정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반도든 동북아든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세계 정세를 결정짓는다는 이른바 중국 역할론을 주장하는 건데요.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그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반면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협상에 나서기 앞서서 중국과 사전 조율을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중국이 북한의 보호막임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올해가 양국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해거든요. 그 북중수교 70주년이라는 상징성이 큰 해이기도 하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에게 네 차례 방중에 대한 답방이라는 측면도 양측 모두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최고 지도자가 14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그동안 단절돼 왔던 양국 간 최고위급 지도자 교류가 이번을 계기로 완전히 회복됐음을 과시하겠다는 이해 계산도 서로 맞아떨어진 것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중국은 이제 핵을 개발하는 북한을 나름대로 설득하고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서 동북아시아에서 그걸 주도권 삼는 데 주목해 왔었는데, 이제는 뭐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일정 정도 맡고 있기 때문에 혹시 중국이 패싱되는 걸 걱정해서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계속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향해서 어떤 중국과 북한이 공조체제를 취하는 걸 더 외교적인 노력을 펴려고 하는 건지, 어느 쪽에 무게가 더 실려 있을까요? 북한이 수적 방법을 통해서 지금 현재 그 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은 한국 정부를 겨냥한 경고의 메시지도 있다고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 한국이 지금처럼 미국 쪽 얘기만 듣는다면 앞으로 그 중재자라든가 촉진자 역할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럴 개연성은 그리 높아보지 않는다는 게 지금 현재의 우세한 여론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요, 작년 10월 초에 그 모스크바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간 3국 외무 차관 회담이 열렸는데요. 그때 북한 측에서는 그 최선희 부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 회담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육자회담 재개를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당시 북한은 육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데 실패한 회담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한국이 중재를 하고 북한과 미국이 직접 협상을 하는 구도로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싶다라는 점을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여러 나라가 끼어드는 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그간에 하노이 회담 결렬이라는 상황 변화가 있었긴 하지만 현재의 남북미 3자 구도를 여전히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 뭐 전술적으로 한국을 제치고 미국과 직접 협상하는 이른바 그 통미봉남 전술이라든가 이런 전술을 사용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남북미 3자 구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더 클 것 같고, 또 남북 정상회담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 쪽 청와대에서도 지금 중국이 북한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청와대가 계속해서 의견을 냈고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지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북한과 중국이 만나 정상회담을 갖는다면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 다음에 열릴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뭔가 카드가 나오겠습니까? 북한이 미국에게 새로운 제안을 할 경우에 굳이 중국을 통해서 미국한테 그 제안을 하겠느냐 하는 점은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립니다.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그 미국과
직접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을 선호를 하고 있고 예. 결국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직접 하려 하지 아마 중국을 통해서 미국과 협상을 하려 하는 그런 방식은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북한과 중국이 만나 두 정상이 회담을 한다면 이게 전체적인 북핵 어떤 해결의 진척에는 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실이 될 수도 있겠습니까? 어제 재밌는 회견이 하나 있었는데요. 예. 송타오 중국 공산당 연락부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시 주석의 방북으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새로운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거든요. 이 말은 시 주석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평양에 가는 것이고 특히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서 북한에 가는 것이다라는 점을 특별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예. 그렇게 본다면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실보다는 득이 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실보다는 득이 더 많지 않겠느냐 하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기대 또한 현지에서 높은 건 사실입니다. 네. 아무튼 요즘 이제 우리에게 걱정은 북한이 미국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북한과 미국의 문제고 한국과 북한의 문제는 그건 또 별개의 트랙으로 생각해서 완전히 두 개를 분리하고 거기에 이제 중국이 그동안에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정자 역할을 했던 자리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인데 교수님 밖에서 보시기에 견해는 어떻습니까? 중국이 한국의 입장을 대체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동의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의 가장 든든한 우방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비핵화 국면의 협상에 있어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업고 미국과 협상을 하는 게 북한의 입장에서는 더 훨씬 유리하고 또 앞으로 전개될 그 후속 협상에서도 더욱더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정법대의 문희련 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서남부 스촨성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소 13명이 숨지고 200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죠. 예, 중국 지진 네트워크 센터의 발표를 보면요. 지진이 난 건 어젯밤 10시 55분쯤 스촨성 이빈시 창寧현입니다. 규모가 6.0입니다. 예. 피해도 큰데요. 건물 72개 동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아직까지도 무너진 건물 속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인명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사상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예. 또 여진도 계속되고 있죠. 네, 규모 2 이상의 여진이 20여 차례나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피해 지역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운동장이나 광장 등에 마련된 구호시설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 계속해서 시청자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샵 0945번의 유료 문자 그리고 유튜브 팟빵으로 댓글 받았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온 의견부터. 유튜브 아이디가 내가 잘못 읽었나 했습니다. 내가 낸데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료에게 뭐 잘 사주시는. 내가 뭘 쓰겠다는 뜻인가요? 예. 고유정은 평생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라고 적어주셨고요. 또 김준호님께서는 한국당은 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라고 아마 이건 뭐 국회로 빨리 돌아오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죠. 네. 문자로 온 것도 볼까요? 0141님. 예. 보수와 진보가 유사일에 이토록 첨예하게 대립하는 걸 보면 이 나라의 장래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조정래 작가님의 해법을 듣고 싶습니다. 예. 잠시 후에 오실 건데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뉴스가 있는 저녁은 60초 뒤에 조정래 선생님과 함께 오겠습니다. 국가가 있은 이후 수천 년에 걸쳐서 되풀이 되어온 질문. 국민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이 이 세 권의 소설이다. 당신은 어떤 작가로 기억되고 싶은가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과 우리 조국을 가장 사랑하는 작가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선 굵은 대하소설로 근현대사의 이념 갈등 그리고 아픔의 역사를 짚어온 조정래 작가가 3년 만에 신작 소설을 저희에게 내놓으셨습니다. 거대한 자본과 권력에 휘말린 현대인들을 적나라하게 그렸다고 합니다. 이번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메시지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번 신간 소설의 제목은 천년의 질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천년 동안 아마 계속되어 온 질문을 말씀하시는가 보다라고 예. 생각했는데 그 질문이 뭘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국가란 무엇인가 예. 이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태백산맥도 그랬고 한강, 아리랑 다 도대체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그 질문을 던지셨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거와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번 거와. 그러니까 아리랑에서는 예. 국가 상실기에 국가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예. 하는 것에 대한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 예. 그 태백산맥에서는 국가 건설기에 국가 체제가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 예. 하는 걸 말하고 싶었고 이번 천년의 질문에서는 국가 안정기에 예. 국가가 올바른 사명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빼앗길 때의 모습. 그래서 예. 세계 곳곳으로 난민이 되어 떠들 수밖에 없는 우리 민족의 얘기를 이제 그리셨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념 갈등, 그다음에 이제 한참 혼란기 전쟁과 함께 이념 갈등. 그리고 지금의 문제는 이제 국가라는 걸 갖다가 제대로 세워 놓은 것 같은데 예. 그 안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소설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장우진이죠, 주인공이. 예. 기자입니다. 예. 근데 예전에도 원 기자도 나왔고 이 기자도 나왔고 소설마다 기자들이 등장하는데 예. 혹시 뭐 기자를 이렇게 내세우시는 이유는 현장에 내보내기 좋으셔서 그런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이제 기자는 사회적으로 갖추는 사명이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게 두 가지 겹쳐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가르칠 때 신문은 사회의 목탁이다. 그리고 무관의 제왕이다. 그리고 기자는 그 시대의 산소이고 양심해야 한다. 거울이다. 이렇게 엄청난 명예로운 직책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예. 그리고 기자는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수많은 집단과 계층을 자유롭게 취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비판 정신이 강합니다. 그게 작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옮길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예. 기자를 선택한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목이 메어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뭐 선생님이 쓰신 주인공 장우진 기자는 그렇게 권력에 맞서고 예. 예, 결코 사역을 챙기지 않고 예. 뭔가 공의로움을 위해서 애쓰는 기자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죄송합니다 요즘. 근데 정말 아예 얘기가 나온 김에 선생님이 보시는 요즘 언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제 언론의 문제가 숙명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요. 예. 자본주의의 크기가 커질수록 광고와 연결되는 경영의 문제. 예. 그래서 피치 못하게 그 피해를 입게 되거나 결탁하게 되거나 하는 예.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업들의 활동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된다면 예. 언론의 구속을 그들이 할 수 없게 될 테니까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저와 함께 언론도 발을 맞춰 나갔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후배 기자들한테도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다. 예. 이 권력의 억압은 늘 있는 것이고 예. 자본의 유혹도 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편하고자 하는 기자의 어떤 예. 그 본능적인 예. 끌림도 있는 것이니까 그 한가운데서 순결하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능하겠냐라고 하는데 선생님께서 격려를 해주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에게 국민에게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 국민과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게 이제 정치라는 예. 이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기를 먼저 듣는다면 국민과 국가 사이에 놓여 있는 그 정치 현실에 대해서 또 현실 정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정치란 게 무엇인가 하고 물을 때 예. 굉장히 추상적인데 그러나 그건 구체적인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예.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모두 최종 목표는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발견해낸 발명품인데 그것은 모든 소속원들, 국민이 행복하게 하는 도구이고 수단이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은 계속 그 소임을 다하지 않고 국민을 배반해온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예. 국민을 배반해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요즘은 예. 국민들이 나름대로 정치의식이 높아지긴 했는데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 스스로도 진보 보수라고 흔히 부릅니다만 완전히 양극화가 돼서 예. 서로들 다투고 삿대질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진보 보수의 이 이념 대결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여기까지 왔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 보시기에는 이게 어디에서 시작돼서 어디로 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진보와 보수 있을 수 있죠. 예, 예. 그리고 민주사회일수록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의 비극은 분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분단에서부터 오는 이분법, 예. 반공주의, 그 반대. 그래서 진보 보수가 지금도 보수는 진보를 향해서 빨갱이, 예. 좌익, 좌파 이런 식으로 마음 놓고 말을 해버립니다. 이건 비극이죠. 서로가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주장하되 예. 남의 의견을 경청하는 그 태도가 기본적 민주주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이제 질문에 이제 뭔가 답을 이제 조금씩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면 나와 국가의 관계 또 나에게 더 정의로운 국가 아니면 내 밝은 미래를 책임져 주는 국가 이걸로 만들려면 글쎄요 내가 정치인이 아닌데 뭐 또는 나는 뭐 유명한 셀럽도 아니고 내가 유명한 작가도 아닌데 뭐 이러시는 국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일반 국민, 평범한 국민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한다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선망하는 게 서유럽 모범 국가들입니다. 예. 뭐 이번에 대통령께서 갔다 오신 스웨덴, 뭐 노르웨이, 핀란드, 예, 그렇죠. 그다음에 덴마크, 있습니다.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영국까지. 예. 그들의 국민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정치인들 당신들 마음대로 해. 그리고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시민단체를 가지고 철저하게 감시, 감독한 결과가 예. 그 400년의 역사가 오늘의 그들의 모범 국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거 하지 않은 채로 정치인들이 우리가 바라는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줄 거야 하고 거야.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예. 권력자의 직무유기만 무서운 게 아니라 국민의 직무유기는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이 병폐의 사회는 정치인들이 절반의 책임이 있고 예.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지 않은 국민의 책임이 절반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뭔가 국민 입장에서는 하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정치를 항상 얘기할 때 보면 술집에서만 얘기를 하니까요. 예. 그러면 나가서 뭔가를 하든지 시민단체 가입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래야 됩니까? 예. 저는 그래서 이번 소설의 결론을 예. 1000만 명이 매달 1000원씩 내서 예. 100개의 시민단체를 만들면 아하. 그들 1000만 명이 평화혁명의 상비군이 될 수 있다. 예.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한 달에 1000원입니다. 예, 예. 소주 한 달에 얼마입니까? 담배 한 까치 얼마입니까? 예. 아주 사소한 돈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은 무책임한 것은 자기 인생에 대한 무책임입니다. 예. 무관심은 무책임으로 마통합니다. 무관심은 결국 무책임이다. 라는 말씀이군요. 꼭 이제 뭐 정치 운동을 하라는 뜻이 아니시겠죠. 아닙니다. 예, 네. 뭐 환경이든 교육 운동이든 여러 가지 자기에게 적성에 맞는 게 있을 테니까. 아, 그럼 뭐 한 사람이 몇 개씩은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예. 술집에서 그냥 시민 운동 NGO로 좀 가고. 알겠습니다. 이번에 노트가 한 130권 정도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책을 쓰시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겠습니까? 혹시 기억에 남는 일화나 아니면 사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이제 제가 취재 대상으로 삼을 때는 신뢰성이 있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객관적인 자리를 의식적으로 잡고 있는 분들을 선택하는데 믿었던 분이 뜻밖에도 대답을 잘 안 한다든가 회피한다든가 엉뚱한 소리 한다든가 하는 일이 있고 대문호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도 답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유해가 올까 봐 피해가 올까 봐 피하는 것이죠. 기회주의. 그리고 이제 엉뚱하게
별로 기대 안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일이 많죠. 그런 점에서는 작가의 고충이 기자의 고충하고 비슷하시군요. 예. 예. 이번에 한 원고지가 한 3,600매 네, 3,600. 예,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역시 손으로 쓰셨죠? 네, 손으로 썼습니다. 예. 그럼 그 쓰신 원고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쌓여 있습니까? 지금 이제 다 모아놓고 문학관에도 가 있고 한데요. 예. 제가 지금까지 62권의 소설을 썼으니까 그 매수도 10만 장을 넘어가지 않을까요? 10만 장. 예. 그 중국 고사에 이제 묵지라는 게 있습니다. 예. 왕이지가 이렇게 붓을 빨았다 그래서 그리고 거대한 연못이 다 시커먼 물로 됐다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쓰신 그 원고지와 또 펜 같은 것도 모아놓으셨을 거 아닙니까? 예. 펜은 몇 자루나? 시어보지 못했는데요. 예. 아리랑을 쓸 때 모아놓은 것들이 650개쯤 되는데 아리랑 문학관에서 제일 인기 있는 게 그겁니다. 예. 버렸으면 그냥 폐품일 뿐인데 모아놓으니까 색다른 것이 된 거죠. 그러면 거기 계속 연구 보존되면서 예, 사람들한테 어떤 교훈으로 다 남아있겠군요. 국가의 기부 체납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꼭 손으로 쓰시는 이유는 뭐 따로 있으신가요? 예. 그게 익숙하신가요, 그냥? 익숙해서가 아니고 예. 문장의 밀도감, 정밀도, 표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계의 무게에 실리지 않고 천천히 느리게 쓰면서 문장을 2번, 3번 생각하기 위한 반복입니다. 타닥 두들기는 거하고는 다른 완전히 거군요. 다릅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오디오북도 미리 녹음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출판사에서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해서 저는 젊은이들에게는 그게 낯설지만 저희같이 늙은 세대에게는 텔레비전이 일반화되기 전에 라디오 연속극이 있었습니다. 라디오 드라마. 그게 굉장히 인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의 추억의 회상. 그래서 아주 쉽게 했는데 그 반응이 놀랍게도 IT 시대라고 하는 것이 실감나도록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바로바로 댓글이 달려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예, 그게 또 새로운 독자들과의 만남의 장일 수도 있겠군요. 근데 이제 막 작품을 내셨다고 해서 모셨는데 이런 질문하면 좀 약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작품 벌써 구상하고 계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대개 10년, 20년, 길게는 30년 준비를 하고 소설을 시작하는데 이번 소설도 1970년대 중반부터 생각해온 문제를 소설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정도 쓸 것을 지금 미리 준비를 하고 있지요. 뭐 스포일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의 주제나 무대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 작품. 이제 나이 들어가고 인생을 마감해야 되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실존의 문제 그리고 내세의 문제 그 두 가지를 각기 세 권의 소설로 쓰려고 합니다. 선생님 이제 뭐 누구든 뭐 끝은 있으니까 떠나신 다음에 사람들이 이런 작가로 기억을 해줬으면 이런 사람으로 기억해줬으면 뭐 이런 거 있으신지요? 예, 저는 젊었을 때부터 이 한반도라고 하는 슬픈 역사의 땅에 왜 태어났을까?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 뼈를 묻어야 될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민족과 조국을 가장 뜨겁게 사랑한 작가로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가장 뜨겁게 이 민족과 이 나라의 역사를 사랑한 작가. 댓글 뭐 이러고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이분 한마디로 그냥 역시 조정래 선생님이다. 이걸 그냥 인사말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서 환경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수계 전환, 쉽게 말해서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물을 이제 보내는데 그 관로, 그러니까 채널을 바꿨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걸 무리하게 하려다가 아무튼 문제가 발생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이 이제 평상시의 공급 관로입니다. 처음에 문제가 제기됐던 게 인천 서구 거맘 당하동이었거든요. 원래는 풍납 취수장에서 성산 가압장을 거쳐서 공청 정수장을 거쳐서 이제 이 지역에 물이 공급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풍납 취수장과 성산 가압장에서 전기 점검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동이 중단됐죠. 공송 정수장을 통해서 물이 공급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부근에 있는 수산 정수장에서 물을 끌어오는 겁니다. 네. 역방향으로 공급이 된 거죠. 이렇게 수계전을 하면 예. 물길이 역방향으로 말씀하신 대로 바뀌니까 네. 이물질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길 것인데 다 따져보고 천천히 물을 흘려보내고 예. 서서히 물 공급량을 늘려가야 하는데 네. 이 원칙을 안 지키고 그냥 급하게 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뭐 10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해야 할 작업을 10분 만에 해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사전 준비 조치 없이 급하게 수압을 높인 셈입니다. 뭐 우리말에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역류 구간인데 수압도 높고 물의 속도도 빠르니까 이제 용수관에 붙어있던 물때나 이물질 같은 게 이제 한꺼번에 막 쓸려 나가는 거죠. 떨어져 나가면서. 그래서 물이 붉은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주민들이 뿔이 난 건 그 이후의 조치입니다. 빨간 물이 나온다 항의를 하면은 빨리 뭐 살펴주든지 해야 되는데 수질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자꾸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수질을 측정하는 탁도계가 고장이 났기 때문입니다. 고장이 날 수는 있죠. 그런데 문제는 고장 난 줄 몰랐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게 지난달 30일이고요. 정부 원인 조사반이 이 탁도계가 고장 났다 이렇게 통보를 한 게 13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고장 난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또 이 사태가 나고 나서도 배수 지점을 찾지 못한 게 사태를 장기화시켰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배수 지점이라는 건 여기 이제 탁한 물이 고여 있으니까 빼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 물을 이제 깨끗한 물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어디가 높고 낮고 해서 어디로 빼야 되는지를 판단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열어서 뻘건 물을 빼내야 될까 그것도 짐작을 못했던 거죠. 이제 물은 마셔도 되나요?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 수질 기준은 충족은 했지만 착색을 일으키니까 지금 붉은 수돗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알루미늄, 망간 등이 평소보다 높게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시는 물로는 권하지 않고요. 빨래나 설거지 같은 생활 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문제는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걸 빨리 해결해 줘야죠. 그렇습니다. 자, 뭐 저희가 뭐 지금 이렇게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를 짚어봤습니다만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뭐 통신구나 송유관 사고까지 있었어요. 시설물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송유관이나 통신구의 90% 이상이 너무 낡았다고 합니다. 정부가 앞으로 4년 동안 32조 원을 투입해서 관리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이하린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지난해 사상 초유의 통신대란을 불러온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뜨거운 물바다로 변해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고. 그리고 최근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까지. 이처럼 지하시설물 관리 소홀로 각종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긴급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준공 후 30년이 넘은 저수지가 96%에 이르고 송유관의 98%, 통신구의 91%는 20년 이상 됐습니다.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난 5년 동안 가스관과 열수송관에서 수십 건씩의 사고가 발생했고 하수관 손상으로 인한 땅 꺼짐 현상도 지난해에만 140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까지 이상 징후가 있는 낡은 시설물을 긴급 보수하고 앞으로 4년 동안 3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국비 5조 원, 공공과 민간 투자 3조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 통신구, 전력군의 케이블은 난연제로 전환하고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1,507km를 내년까지 교체 보수합니다. 기반 시설의 생애 주기를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또 잠재된 위험까지 미리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와 함께 사물 인터넷과 드론, 로봇 등을 활용해 안전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오는 2023년까지 지하 공간 통합지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름에 워낙 더우니까 에어컨을 많이 틀고 하다 보면 뭐 요금 폭탄을 맞는다, 흔히 그렇게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예. 이제 누진제를 개편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최종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네. 지난해처럼 여름에만 완화하자라는 결론인데 네. 그럼 한 달에 얼마나 요금이 줄어들게 될까요?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예. 한 1,600만 가구 정도가 한 달에 뭐 10,000원 가량 예, 전기요금이 부담이 줄 것으로 좀 보입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여름철 불볕더위를 앞두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누진 단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 3가지 안을 놓고 공청회와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하절기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집중을 하고 이 부분에 100% 이렇게 이제 집중해서 저희가 대안을 마련했다. 결론은 지난해처럼 여름철에만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선택됐습니다. 평소에는 현재 3단계 누진 구간이 유지되다가 7월과 8월에만 구간을 확대해주는 방식입니다. 개편안 가운데 가장 많은 1,630만 가구가 한 달 평균 10,000원가량 전기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름철 요금 폭탄 등 논란이 된 누진제 문제는 계속 떠안고 가게 됐습니다. 소비자에게 원가 이하로 공급한다고 해서 비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소비자들이 각자가 비용을 발생시킨 만큼 공정하게 전기요금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 한전은 권고안을 토대로 전기요금 약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올해 1분기에만 6,300억 원의 적자를 낸 경영 문제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새로운 한시적 누진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 소식도 훈훈했습니다만 네. 이강인 선수가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남겼습니다. 네, 한국 남자 최초의 뭐 골든볼의 주인공이잖아요. 예, 맞죠. SNS를 통해서 원팀이어서 좋은 결과를 냈다. 이렇게 멋진 감사 인사를 남겼지 뭡니까? 네. 뭐 오랜 기간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던 팀에 대한 인사도 있었고요. 끝까지 믿어주고 응원한 모든 국민께도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국민이 원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왜 국회는 그래? 기승전 국회. 예. 포상금도 두둑합니다. 정경영호의 특별 포상금이 6억 원이 지원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표팀 선수를 배출한 학교들이 있잖아요. 38개 정도 되는데 이 학교에도 4억 원이 지원이 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 협회 예산에 정몽규 회장이 기부한 찬조금을 활용해서 대표팀에 격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뉴스가 있는 저녁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